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의 숲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은 잠시 잊고 한 편의 이야기가 주는 작은 위로와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상간녀와 원정 출산을 떠난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들을 위해 나는 조용히 주민등록을 말소시켰다입니다. 바람난 남편이 상간녀와 원정 출산을 떠나는 날, 시댁 식구 6명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는 대신 조용히 그들 모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살던 집을 팔아 6천억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모든 걸 잃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 어땠을까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김수아를 마주치게 될 줄은요. 서연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수아가 등 뒤에서 제 어깨를 두드렸을 때 저는 남편 이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이번 부산 출장은 며칠 정도 걸리냐고요. 아, 수아야. 난 고객 배웅 때문에 나왔어.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넌? 국제선 타나 보네. 그 순간 수아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제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도윤 씨 말이야. 너한테 부산으로 출장 간다고 했어?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죠. 응, 아침에 막 떠났는데 왜 그래? 세상에,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 방금 체크인 카운터에서 도윤 씨 봤어. 웬 임산부랑 같이 있더라. 너희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네 식구들까지 전부 다. 그 사람들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수속 밟고 있었어.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머리를 둔기로 세게 내리친 것 같았죠. 로스앤젤레스? 임산부? 너 혹시 잘못 본 거 아냐?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뒀어. 수아가 제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남편 이도윤이 한눈에 봐도 임신한 젊은 여자를 부드럽게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부른 배가 대략 6, 7개월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 다른 쪽에는 시어머니가 보온병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자기 식구에게만 보여주는 그 살가운 미소를 띤 채로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가락이 멋대로 움직여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윤의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4명이 짐이 가득 실린 카트를 밀며 웃고 떠들며 그들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타는 비행기 K27편이야. 40분 뒤에 탑승 시작해. 수아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너 괜찮아? 저는 기계적으로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이도윤이 밖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 아이를 맞으러 떠난 거고요. 나 괜찮아. 제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수아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탑승구 보이는 전망대로 나 좀 데려가줘. 공항 전망대 유리창 앞에 서서 저는 마치 스스로를 학대하듯 그 황당한 장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그 여자를 감싸 안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물 마실래 힘들지 않냐며 연신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짐수레를 밀며 얼굴 가득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두 시누인의 식구들은 마치 귀한 국보라도 호위하듯 그들 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얼마나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인가요? 저라는 본처만 빼면 말입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이도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업에 집중할 때야. 아이는 2년만 더 있다가 갖자. 한 달 전에는 대학교 동창 아들의 돌잔치에 저를 굳이 데려가서는 돌아오는 길에 역시 둘만 있는 게 최고야라며 한숨까지 쉬었죠.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곧장 서재에 있는 금고로 향했습니다. 지문을 인식하고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혼전 계약서, 회사 지분 구조 서류,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이씨 집안은 평범한 월급쟁이 집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이도윤의 능력을 높이 사서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자금을 대주셨죠. 결혼할 때 이도윤은 남들이 사위덕 본다고 수군거리는 게 싫다며 굳이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마 그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 이도윤은 제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혼식을 맞을 땐 더 큰 걸로 바꿔주겠다고요. 사진 속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있나요? 정말이지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마 바로 그달에 그는 다른 여자와 침대 위를 뒹굴며 그들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최근 반년간의 재무 기록을 뽑아 한 장 넘겨보던 제 입가에는 어느새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도윤, 내가 아직도 그 시절의 순진한 하서연인 줄 알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내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서연이에요. 내일 사무실에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이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이도윤과 함께 심었던 벚나무가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자 분홍빛 벚꽃이 피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마치 성대한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윤, 저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최우진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빌딩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최고급 하동 우전이라는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안색이 무척 안 좋구나. 최우진 변호사님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신뢰했던 변호사이자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봐오신 분입니다. 무슨 일 있니? 도윤이 그 녀석이 속이라도 썩인 게냐?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최 변호사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이도윤이 임신한 여자와 시부모님, 그리고 두 시누인의 식구들까지 전부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아마 원정 출산을 하러 간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수아가 보내준 사진들과 제가 정리한 이도윤의 최근 반년간의 행적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도윤이 아이라는 게 확실하니? 그 여자는 박유나,
3년 전 저희 하성장학재단에서 후원해서 유학을 보내준 학생이에요. 제가 유학 보내줬을 때가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 시간상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안경을 벗어 콧등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하렴. 이혼 소송을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 사진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알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난 반년간 이도윤의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박유나와 나눈 메신저 대화 백업 파일이 들어있어요. 최 변호사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혹시 예전부터? 아니요. 어제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에서 뽑은 자료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임원들의 업무용 휴대폰에는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자동 백업되거든요. 최 변호사님은 USB를 노트북에 꽂고 빠르게 파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일 수 있겠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니 이도윤과 박유나는 최소 3년 이상 만나온 것 같구나. 게다가 시어머님께서도 그들과 자주 함께 식사하고 쇼핑한 기록이 다수 보이는구나.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동참하셨다고요? 기억이 갑자기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게 유난히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한우 꼬리 곰탕을 끓여 회사로 가져다 주셨고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라며 이도윤에게도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남자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네가 더 이해해줘야지. 그때 저는 시어머니의 깊은 뜻에 감동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증거를 수집해줄 사설 탐정이 필요해요. 제가 말하자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믿을 만한 친구가 하나 있지. 이름은 강태준.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는데 지금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로스앤젤레스에 지부도 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 뒤 제게 수화기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서연 씨, 박유나 씨에 대한 정보를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태준 씨의 목소리는 낮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박유나, 23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경영학과 학생이에요. 아마 학교 근처에 살고 있을 겁니다. 최근 반년간 비벌리 힐스의 한 산부인과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저 역시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게 정보를 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미국 내 일정과 주소는 제가 어떻게든 알아내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최 변호사님이 제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구나. 저는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유리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하소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도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특히 국제적인 증거 수집과 재산 분할이 얽혀 있으면 아주 복잡해진단다. 단순히 이혼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곧장 재무팀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CFO로서 저는 모든 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 최근 2년간의 해외 프로젝트 자금 흐름 내역을 전부 정리해서 주세요. 재무총괄 이 부장은 제가 직접 뽑아 올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전무님, 혹시 회계 감사 때문에 필요하신 겁니까? 네. 이사회에서 요청한 거예요. 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지사와의 거래 내역은 최대한 상세하게 부탁해요.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저는 이도윤의 공식 일정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CEO인 그의 모든 일정은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회사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었죠. 지난 반년간 그는 분명 3번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당일치기였습니다. 그가 말한 부산 출장은 사실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환승 비행기를 타기 위한 핑계였던 겁니다. 조사를 계속하던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에 아무런 사업체도 없는데 매달 LP 캐피탈이라는 회사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LP, 이도윤, 리과 박유나, 팔크의 성씨 이니셜. 저는 차갑게 웃으며 그 기록을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서연 씨, 저 강태준입니다. 박유나는 현재 산타모니카 해변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P, 캐피탈 명의로 된 집입니다. 첨부 파일로 1차 조사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사진들이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도윤이 마트에서 박유나의 허리를 감싸고 장을 보는 모습. 시어머니가 웃으며 박유나의 배를 쓰다듬는 모습. 그들이 산부인과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가장 기가 막혔던 사진은 박유나가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제 생일에 이도윤이 저만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했다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습니다. 3년, 꼬박 3년 동안 저는 바보처럼 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 집안 식구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연극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도윤의 영상 통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정돈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바빠? 화면 속 이도윤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급 호텔 방처럼 보였습니다. 방금 회의 끝났어. 당신은? 부산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 근데 좀 피곤하네. 내일도 고객들 만나야 해서 전화하기 힘들 것 같아. 괜찮아. 일이 먼저지. 밥 잘 챙겨 먹어. 당신 위 안 좋잖아.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그는 정말 부산에 출장 간 사람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상간녀의 출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아, 맞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할 건데 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 당신 좋아하는 한우 꼬리곰탕 끓여놓으신데 가족 모임?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에 가 있으면서 무슨 가족 모임, 연극을 하려는 걸까요? 당연히 가야지. 어머님 손맛 그리웠는데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저는 기쁜 척 연기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핏발선 눈에 낯빛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하서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야. 주말. 저는 약속대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역시나 집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니? 시어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으며
제가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냥 몸만 오라고 했잖니. 저는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지만 조금의 부자연스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여우주연 상감의 연기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랑 도련님, 아가씨들은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바둑 두러 나가셨고 도윤이는 출장 갔잖니. 애들은 놀이공원 갔지. 오늘은 우리 둘이 오붓하게 얘기나 하자꾸나. 시어머니는 제게 탕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시야를 가렸고 제 입가에 냉소를 감춰주었습니다. 서연아, 너희도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일 바쁜 건 알지만 아이 문제는 더는 미루면 안 된다.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니. 도윤 씨가 회사 상장되고 나서 생각하자고 해서요. 제가 순순히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말은 그래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여자는 30다. 선 넘어서 애 낳으면 위험하단다. 저는 고개를 숙여 탕을 마시며 눈 속에 비웃음을 감췄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저를 부른 것이었군요. 박윤아는 젊으니 저는 자리를 비켜줘야 마땅하다는 뜻이겠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랑 도윤 씨 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시댁을 나설 때 저는 마침 집에 돌아오던 시아버지 이건국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움찔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왔구나. 네, 아버님.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그가 손에 든 택배 상자를 보았습니다. 발송지 주소는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이건국은 제 시선을 따라 상자를 보더니 황급히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 이거. 오랜 친구 녀석이 영양제 좀 보냈네. 아버님, 몸 생각하셔서 아무 영양제나 드시면 안 돼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좋은 걸로 구해다 드릴게요. 저는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강태준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LP 캐피탈의 법인 등록 정보와 자금 흐름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이씨 집안 식구들과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옷방으로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도윤과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의 모든 기념품이 담긴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영화표, 여행지 입장권, 그가 처음 써준 쪽지까지. 저는 누렇게 바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도윤의 서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서연,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결국 눈물이 떨어져 쪽지에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이도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이 부장이 재무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던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난달 회사에서 2억 원이 지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박윤아, 명목은 유학 장학금이었습니다. 이 부장님, 이 금액은 누가 승인한 거죠? 제가 그 기록을 가리키며 묻자 이 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 대표님께서 특별 지시하신 겁니다. 전무님께서 후원하시는 학생이라고 하시면서요. 알겠습니다. 가서 일 보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자산은닉 증거를 찾았어요. 그날 밤 강태준 탐정에게서 더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LP캐피탈은 이도윤이 사촌 동생의 명의로 설립한 유령 회사로 주된 목적은
자금 세탁과 자산 은닉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윤아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 집안이 왜 그토록 이 일에 매달리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이도윤은 외아들이었고 저는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우스웠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봉건적인 남아 선호 사상에 얽매여 있다니.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내쫓고 싶었지만 마땅한 핑계가 없었던 것 뿐일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여보, 나 보고 싶었어? 당연히 보고 싶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사인해야 할 서류가 하나 있어. 내일 비서통해서 보낼게. 무슨 서류인데? 그냥 평범한 연간 감사 확인서야. 형식적인 거니까 사인만 하면 돼.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저는 다정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최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이도윤이 감사 확인서라면서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함정인 것 같습니다. 절대 아무 서류에도 사인하지 말거라. 일단 핑계를 대고 미룬 뒤 서류를 나한테 먼저 보내. 다음 날 이도윤의 비서가 정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두었다가 비서가 나가자마자 스캔해서 최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이건 감사 확인서가 아니야. 주식 양도 계약서의 부속 서류다. 네가 여기에 사인하는 순간 이도윤 명의의 회사 지분 20%를 LP 캐피탈에 양도하는 데 동의하게 되는 거야. 손이 떨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도윤이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다니. 어떻게 해야 하죠? 역이용하는 거다. 최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를 새로 만들자. 네가 거기에 사인해서 보내는 거야. 이건 그가 사기를 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거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결혼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습니다.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은 하나같이 명배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이도윤은 제가 아직 10년 전에 순진하고 어리숙한 하서연인 줄 알겠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야, 믿을 만한 기자 친구 있어? 내가 터뜨릴 대형 특종이 하나 있거든. 컴퓨터 화면 속 재무제표를 노려보는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장부를 뒤지느라 제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이도윤과 박윤아가 LA 해변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강태준 탐정이 보내온 최신 사진이었죠. 위경련이 일어나 저는 사무실 의자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이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제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고질병이라서. 감사 보고서는 다 정리됐나요? 네, 그런데 전무님, 안색이 정말 안 좋으십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보고서나 이리 줘요. 이 부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보고서를 펼치자 제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2년간 이도윤은
LP 캐피탈을 통해 거의 20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그중 50억 원은 박윤아의 개인 계좌로 바로 흘러들어갔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돈의 대부분이 하성장학재단에서 횡령한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단은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 만든 가난한 여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박윤아 역시 3년 전 그 재단의 후원을 받은 학생 중 하나였고요. 이도윤,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를 갈며 중얼거리는 순간 눈앞이 빙빙 돌았습니다. 물컵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헛손질만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순간 제 머리는 책상 위로 무겁게 떨어졌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서연 씨, 제 말 들리세요? 힘겹게 눈을 뜨자 눈부신 흰 빛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등 아래는 딱딱한 침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에서 쓰러지셔서 동료분들이 응급실로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 김민준입니다. 여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혹시 위장병을 오래 앓으셨나요? 네, 만성 위염이 있어요. 단순한 위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CT 촬영 결과 위에 E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위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종양이라니요? 암이라는 말씀이세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5년 전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도윤은 늘 제 곁을 지키며 제 손을 잡고 영원히 저를 돌봐주겠다고 말했었죠.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병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는 미국에서 다른 여자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검사는 다음 날 오전에 잡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부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이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됐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소한 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아. 집에 돌아와 기계적으로 약을 삼키고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강태준 탐정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박윤아의 전체 산부인과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태아는 아들이며 출산 예정일은 2달 뒤입니다. 추가로 이 씨 일가가 미국에 매입한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상 부부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의 외도를 알면서도 전적으로 지지했던 거군요. 박윤아가 대를 이을 아들을 임신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 씨 집안의 남아선호 사상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신다며 이도윤은 배운 사람이라 그럴 리 없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이제 보니 어리석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영상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화면 속 그는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배경은 누가 봐도 호텔이 아닌 호화롭게 꾸며진 거실이었습니다. 방금 야근 끝났어. 당신 쪽은 아침이겠네. 오늘은 미팅 없어? 응, 오전에 좀 쉬기로 했어. 근데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또 위염 도졌어? 응, 괜찮아. 아, 맞다. 당신 언제 귀국해?
아마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서류는 사인했어? 이 와중에도 그는 서류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사인했어. 내일 비서통에서 붙여줄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내일 위내시경 검사 받아요. 위암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위암이라고? 서연아, 너 당장 치료부터 받아야. 아니요,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 씨 집안이 미국에 사들인 부동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명백한 재산 이익이에요. 지금 당장 법적 절차에 착수해서 이 씨 집안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주세요. 알겠다. 내일 바로 법원에 신청하지. 하지만 약속해라. 검사 끝나자마자 나한테 바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전화를 끊고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이제야 아빠가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빠 딸,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아가 병원까지 저를 따라와 주었습니다. 위내시경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3일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내시경으로 봤을 때 초기 위암의 소견이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뒤 결과가 나오고 확진되면 수술 준비에만 최소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도윤은 아마 박윤아가 출산하기 전에 귀국할 겁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도윤 씨한테 연락할까? 아니, 수아야, 부탁 하나만 들어줘. 믿을 만한 기자 아는 사람 있어? 이 씨 집안의 바닥까지 샅샅이 파헤쳐줄 사람이 필요해.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학교 동기 중에 윤지혁이라고 있어. 예전에 파이낸셜 포커스 수석 기자였는데 기업 비리 전문이었거든. 작년에 어떤 폭로 기사 때문에 높은 사람한테 밉보여서 잘렸어. 지금은 1인 미디어 하고 있는데 실력은 확실해. 그날 오후 저는 카페에서 윤지혁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하서연 씨, 수아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모든 것이요. 저는 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제 남편 이도윤과 상간녀 박윤아의 기본 정보. 그리고 제가 의심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비리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들 사이의 모든 추악한 거래를 알고 싶어요. 윤지혁 기자는 USB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ELP, 캐피탈, 아주 수상하군요. 제게 사흘만 주십시오. 사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윤지혁 기자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동업자와 내연녀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와 헤어지고 나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너 아프다며? 목소리 한번 참 빠르군요. 분명 이 부장이 이도윤에게, 이도윤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알렸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위험이에요. 쯧쯧. 내가 그렇게 일 좀 작작하라고 했잖니. 아, 맞다. 도윤이가 서류는 사인했냐고 물어보더라. 그거 급한 거라는데. 네, 이미 붙였어요. 저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만들어준 가짜 서류는 오늘 아침에 붙였으니
이도윤을 속이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서연아, 너 몸 좀 괜찮아지면 우리 조계사에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불공이라도 드리러 가자꾸나. 저는 핸드폰을 부숴버릴 뻔했습니다. 아들 낳게 해달라는 불공이라니. 박윤아가 당신 네이씨 집안에 황태자를 순산하게 해달라고 빌자는 뜻이겠죠. 네, 어머니. 이 일만 마무리되면요. 저는 메스꺼움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최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검사 결과는 3일 뒤에 나와요. 서연아, 내 건강이. 변호사님.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위암이라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수술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성그룹의 지분 30%를 제게 남기셨고 제가 결혼 후 모은 자산까지 합치면 총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이도윤을 믿고 대부분의 자산을 공동 명의로 해두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니. 이도윤이 사랑했던 건 제가 아니라 하씨 집안의 돈과 인맥이었던 겁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강태준 탐정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 씨 일가가 미국에 매입한 부동산은 총 3채, 시가 800만 달러 상당이며 모두 시모와 두 시누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도윤과 박윤아가 작년 10월 15일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10월. 그건 우리 결혼 9주년 기념일 바로 전주였습니다. 그날 이도윤은 뉴욕으로 출장을 간다며 제게 기념일을 미리 챙겨주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라면서요. 박윤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요.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중혼죄.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중혼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혁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서연 씨 대여를 낚았습니다. LP 캐피탈은 자산은닉뿐만 아니라 돈 세탁과 세금 사기에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윤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이도윤은 지난 5년간 최소 3명의 여대생을 후원 명목으로 만나왔습니다. 모두 하성 장학재단을 통해 알게 된 학생들이었죠. 박윤아는 그중 유일하게 임신한 여자였을 뿐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만신창이가 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증거는요? 차고 넘칩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모든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P 캐피탈의 실제 장부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허위 해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최소 500억 원의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500억.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300억이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도윤, 넌 대체 내 돈을 얼마나 훔쳐서 상간녀들을 먹여 살린 거니? 그 증거들, 그를 감옥에 보내기에 충분한가요?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알거지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사흘 뒤 저는 홀로 병원을 찾아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위선암 초기라는 글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주 초기에 발견했습니다. 종양은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고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면 완치율은 90% 이상입니다. 수술 후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얼마나
모든 게 순조롭다면 2주 입원 후 한 달 정도 자택 요양이 필요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한 달이면 이도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약물로 먼저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지금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서연 씨, 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게 2주만 주세요. 2주 뒤에는 반드시 돌아와 수술받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저는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확진이에요. 초기 위암. 하지만 제게는 2주가 필요해요. 수술 전에 이도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야겠어요. 하성그룹 본사 28층 회의실. 저는 그룹의 원로 임원 12분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저를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들입니다. 아저씨, 삼촌들. 오늘 이렇게 모시라고 한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각자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이도윤이 하성그룹의 자산을 빼돌린 증거들이고 이건 제 위암 진단서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아, 이 모든 게 사실이란 말이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빔 프로젝터를 켜서 강태준 탐정과 윤지혁 기자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도윤은 유령 회사를 통해 5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빼돌렸고 미국에서 중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성질 급한 이 이사님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 회장이 친아들처럼 아꼈는데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해?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제게 불의의 사고가 생길 경우 제 명의의 하성그룹 지분 30%는 여러분들께서 적합한 후계자를 찾을 때까지 대신 관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조항을 미리 발동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제 명의의 모든 지분을 여러분의 명의로 잠시 이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주식 양도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도윤이 저와 이혼하더라도 하성그룹의 핵심 자산에는 절대 손댈 수 없게 됩니다. 서연아, 내 병은 초기 위암이에요. 다음 주에 수술 받습니다. 완치율이 아주 높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이건 만약을 위한 대비책일 뿐이에요. 2시간 뒤 저는 모든 사인이 끝난 계약서를 들고 하성그룹 빌딩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수는 놓였습니다. 이제 이 씨 집안의 추악한 비밀들을 처리할 차례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도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 서류 받았는데 변호사가 몇 군데 수정해야 한다네. 비서 통해서 새로 보낼게. 역시나 최 변호사님 말대로 제가 보낸 가짜 서류는 전문가가 보면 금방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바니까요. 제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채게 하는 대신 그저 제가 서류를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알았어, 보내줘. 나요, 며칠 계속 회사에 있을 거야. 저는 순순히 답장했습니다. 막 핸드폰을 내려놓는데 윤지혁 기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서연 씨, LP 캐피탈에 대해 더 알아냈습니다. 이 회사는 돈 세탁뿐만 아니라 국유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데도 관여했습니다. 이도윤이 하성그룹을 담보로 은행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아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돈 전부 LP 캐피탈의 해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300억. 이건 단순한 경제사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금융사기였습니다. 증거는요?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이건국 씨의 옛 내연녀 김미령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건국 씨 얘기만 나오면 치를 떨더군요. 김미령,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얼핏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국이 지금의 시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장례를 약속했던 여인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가기 위해 그녀를 매정하게 버렸다고 했죠. 그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허름한 슈퍼마켓으로 들어섰습니다. 계산대 뒤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령 여사님 되시죠? 제가 묻자 여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서연 씨, 하 회장님 따님? 그녀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국 씨 아들과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네. 하지만 곧 아니게 될 거예요.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사님, 이건국 씨의 옛날 이야기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 왔어요. 할 얘기 없어. 30년도 더 된 일, 다 잊었어. 이건국 씨는 저희 시어머니 집안의 권력을 탐내 당신을 버렸고, 이제 그의 아들은 저희 하씨 집안의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여사님, 정말 다 잊으셨나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깊은 한숨과 함께 저를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상자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과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당시 이건국은 국장 딸과 결혼하기 위해 임신 5개월이었던 내게 낙태를 강요했소. 이건 그가 내게 쓴 각서와 사과 편지들이지. 편지 속 이건국의 글씨체는 놀랍게도 이도윤과 비슷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령아, 아이는 꼭 지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미래가 없어. 역사는 놀라울 만큼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이도윤이 제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비열하게도 그는 제가 아이를 지우길 기다리지도 않고 아예 아들을 낳아줄 다른 여자를 구한 것이었죠. 여사님, 이걸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자가 천벌을 받는다면 내 죽은 아이의 한도 조금은 풀리겠지. 저는 슈퍼마켓을 나와 곧장 최 변호사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아,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도윤은 단순한 혼인 사기를 넘어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질렀어.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최소 10년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게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최 변호사님은 법원이 자산 동결 신청을 승인했다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국 씨의 옛 내연녀가 흥미로운 자료를 좀 주셨어요. 최 변호사님은 낡은 편지들을 읽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그들 부자가 대를 이어 파렴치하다는 걸 증명하는 좋은 자료가 되겠구나. 그때 이도윤이 보낸 새 계약서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네가 하성그룹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잖아. 이도윤, 저 녀석 미쳤구나. 그에게 답장해 주세요.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귀국하면 직접 설명 듣고 사인하겠다고요. 시간을 벌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위가 다시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의사는 암은 지체할수록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박유나 SNS 좀 봐. 내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어. 몇 초 뒤 제 핸드폰은 수많은 캡처 사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박유나가 자랑한 비벌리 힐스 저택 내부, 까르띠에 보석,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자신의 부른 배를 클로즈업한 사진까지.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아빠가 네가 우리 이씨 집안의 미래이자 희망이래.
모든 사진의 위치 정보는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스, 그가 출장 갔다던 부산과는 지구 반대편이었습니다. 수아야, 이 사진들 정말 중요해. 내 친구한테 계속 그 여자 SNS 좀 감시해달라고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 여자 허영심 많아서 하루에 10개도 더 올려. 서연아, 넌 대체 언제 저것들을 터뜨릴 생각이야? 때가 되면. 이도윤이 인생의 절정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금융사기, 중혼, 재산은닉, 외도 증거.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이도윤을 사회에서 매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감싸고 돌며 재산은닉에까지 동참한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클라우드 앨범을 열어 이도윤과의 결혼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그는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고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달콤했던 추억들이 결국은 모두 잘 짜인 연극이었다니.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강태준 탐정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도윤과 박윤아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혼인신고를 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시모가 최근 국내 이민 브로커와 자주 접촉하며 박윤아 모자의 이민 수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도 면밀하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민을 보내고 이도윤은 저와 이혼한 뒤 새 식구가 미국에서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계획이었겠죠. 안타깝게도 당신들의 계획은 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성그룹의 감사팀을 찾아갔습니다. 감사팀장은 아버지께서 직접 키우신 분으로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LP 캐피탈의 모든 자금 흐름입니다. 이 회사의 모든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 주세요. 팀장님은 자료를 대충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 전무님,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이도윤 대표가 하성그룹을 담보로 이렇게 큰 돈을 대출받은 사실을 이 사회는 알고 있습니까? 물론 모르죠.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으로 은행을 속인 겁니다. 이런 미친놈, 팀장님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팀을 이끌고 단돈 1원까지 그 행방을 찾아내겠습니다. 오후에는 윤지혁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서연 씨, LP 캐피탈의 실제 장부를 찾았습니다. 이도윤은 자산운익뿐만 아니라 수출입 계약서를 위조해 수출 환급금까지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한가요? 차고 넘칩니다. 제 옛 동료들에게 이미 자료를 넘겼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언제든 터뜨릴 수 있습니다. 아직이에요. 법원의 자산 동결 집행이 완료된 후에 한 번에 그물을 거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니 수술까지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 금고에 넣고 최 변호사님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도윤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보고 싶었어? 화면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당신 언제 와? 곧 갈게. 아, 맞다. 새로 보낸 서류는 받았어? 사인은 했고, 받았는데 요즘 위가 너무 안 좋아서 아직 못 봤어. 당신 오면 그때 할게. 급한 거 아니잖아. 왜 안 급해? 그는 버럭 소리쳤다가 금세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 프로젝트가 좀 시급해서 말이야. 알았어. 내일 꼭 볼게. 저는 순순히 대답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내일 법원에 제출할 모든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두로 끝났습니다. 이도윤, 네 좋은 시절도 이제 끝이야. 하성그룹 회장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저는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흘 뒤면 위암 수술을 받는 날. 그리고 오늘 저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참이었습니다. 가짜 부도 사태 만들기. 이 부장님, 소문은 퍼뜨렸나요?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하성그룹의 자금난이 심각해 부도 위기라는 소문을 여러 경로로 흘렸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죠? 주가는 이미 7% 하락했고 채권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러다 정말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재무팀에는 긴급 자금을 제외한 모든 대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하세요. 단, 직원들 월급은 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장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지난 2주간 아버지의 옛 친구들을 통해 하성그룹의 핵심 자산과 기술을 이미 새로운 지주회사로 옮겨놓았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금의 하성그룹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자산 동결 명령이 떨어졌다. 집행관들이 대기 중이다.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물기만 기다리면 돼요. 저는 답장을 보내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제 빌라 매물로 내놓으세요. 시세보다 15% 싸게. 전액 현금 조건으로요. 회장님, 그 가격은 손해가 너무 큽니다. 최소 200억은 손해보시는 겁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그래요. 최대한 빨리 거래해 주세요. 저는 일부러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위가 다시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연극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 해질녘이 되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 회사 망한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헛소문이에요. 그냥 일시적인 자금 문제일 뿐이에요. 날 속이지 마라. 은행 다니는 내 친구 아들이 그러는데 너희 30억 대출금도 못 갚았다며. 도윤이는 아니? 그 사람은 해외에서 중요한 일 하고 있잖아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연기했습니다. 이 미친 것, 이 중대한 일을 여태껏 알리지 않았단 말이냐. 내가 당장 그놈한테 전화하겠다.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저는 말리는 척 몇 마디 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회사에 그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이도윤의 목소리는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향한 걱정이 아닌 돈을 향한 걱정이었죠. 당신 일에 방해될까봐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을 막고 주요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그래서 손실액이 얼마야? 최소 2천억 원 정도 유동 자금이 부족해. 우리 살던 집도 내놨는데 역부족이야. 저는 일부러 액수를 부풀려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도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2천억. 그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하성그룹은 그의 현금 인출기였으니까요. 나 내일 당장 귀국할게. 그때까지 절대 아무 서류에도 사인하지 말고
특히 파산 신청은 절대 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화장도 하지 않고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정오 무렵 이도윤이 회사에 도착해 재무팀으로 직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억지로 버티는 듯한 표정을 연습하고 재무팀으로 향했습니다. 장부에 어떻게 이것밖에 돈이 없을 수가 있어. 작년 순이익만 3천억이 넘었잖아. 이도윤이 이 부장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하 회장님께서 이미 최선을 다하셨. 도윤 씨, 저는 놀란 척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다음 주에 온다며. 한 달 만에 본 이도윤은 살이 올라 얼굴이 번들거렸습니다. 몸에는 아르마니 정장을,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죠. 물론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안 돌아왔으면 회사가 당신 손에 망하게 생겼잖아. 그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자 이도윤은 그제야 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탓하는 게 아니야. 일단 내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미리 준비한 대로 경영 부실과 투자 실패, 시장 악화 등의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공동명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그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는 초조하게 사무실을 서성이다 말했습니다. 원로 임원들께 부탁하면 되잖아. 그 양반들이 설마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만 있겠어? 암망 이미 찾아가 봤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자신들도 어쩔 수 없대. 젠장. 이도윤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파산 신청이라도 해서 우리 개인 재산이라도 지켜야지. 하지만 파산하면 당신 CEO 자리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최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회사의 핵심 가치를 증명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대. 저는 그에게 서류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투자 의향이 있는 기관들 명단인데 먼저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도윤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이거 괜찮네. 부실 자산만 정리하면 회사 가치는 다시 오를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이 구조 조정 협약서들에 서명해야 해. 특히 이 부분. 정리되는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이도윤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펜 줘. 빨리. 채권자들이 자산 동결 신청하기 전에 저는 웃음을 참으며 펜을 건넸습니다. 그가 서명하고 있는 서류들은 사실 최 변호사님이 치밀하게 설계한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가 서명하는 순간 그는 하성그룹과 우리의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었죠. 휴, 이제 됐어. 이걸로 시간은 벌 수 있겠지. 이도윤은 마지막 서명을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거래. 당신 피곤할 텐데 먼저 집에 가서 쉬어. 난 이 서류들 정리하고 갈게. 알았어. 난 먼저 어머니 뵈러 가볼게.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상간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겠죠. 그가 나가자마자 저는 문을 잠그고 최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모든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서연아, 지금 바로 법원에 제출하고 자산 동결 절차도 시작하겠다. 이씨 집안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될 테니 대비 단단히 하거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년이 꿍꿍이가 있을 줄 알았어. 멀쩡한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망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서류는 다 확인했어요. 그냥 평범한 구조조정 협약서였어요. 이도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채우진 그 영감은 하 회장이랑 한패인데 네 편을 들어주겠냐? 안 되겠다. 내일 당장 원로 임원들 찾아가서 따져 물어야겠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저 왔어요.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구나. 저녁은 먹었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최 변호사님께 연락 왔는데 투자자들이 우리 구조 조정안에 아주 만족한대요. 내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승인할 거래요. 정말? 그거 잘 됐네. 이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무슨 투자자? 믿을 만한 곳이냐? 네, 국내 최고의 사모펀드래요. 하성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보고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대요. 5천억. 이도윤과 시어머니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히 도윤 씨가 계속 CEO를 맡아주길 바란대요. 그거야 당연하지. 나만큼 하성그룹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딨다고. 이도윤이 가슴을 폈습니다. 네, 하성그룹을 어떻게 빼돌릴지 당신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어머니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물론 지분율은 낮아지겠지만 최 변호사님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해 주셔서 우리가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 경영권은 지킬 수 있대요. 그들이 탐욕스러운 얼굴로 작당하는 모습을 보니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암세포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역겨워서인지 모를 일이었죠. 이 사람들은 저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위층으로 올라가자 등 뒤로 시어머니가 이도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그래도 회사에 한번 가봐라. 전현한테 속으면 안 돼.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저는 강태준 탐정과 윤지혁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도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아 쪽 증거, 특히 중혼과 이민 관련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주세요. 언론 쪽은 준비됐나요?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저는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이도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분명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저는 수술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수술 전 검사입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이동 침대에 누워 천장을 스쳐 지나가는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서연 씨, 긴장되세요? 마취과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금요. 저는 수술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최 변호사님은 법원의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제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 6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둬야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수아가 눈이 빨개진 채로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꼭 괜찮아야 해. 걱정 마. 간단한 수술이래. 저는 애써 웃으며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계획대로 해줘. 그 안에는 최 변호사님께 보내는 위임장과 언론사에 보낼 폭로기사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만약 수술 중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들이 계획을 마무리해 줄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무영등 아래 마취과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보세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도윤, 내 좋은 시절도 이제 끝이야. 하서연 씨, 제 말 들리세요? 힘겹게 눈을 뜨자 수술을 집도했던 김민준 의사가 웃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했고 전이 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짓하자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핸드폰 켜주세요. 그때 수아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 최 변호사님 쪽 모든 게 순조로워. 계획대로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이도윤은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대.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수아가 제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난리도 아니었어. 최 변호사님이 오전에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오후에 경찰이 회사 덮쳐서 서류를 몇 박스나 가져갔대. 이도윤 얼굴 아주 잿빛이었다더라. 언론인 윤지혁 기자가 뿌린 기사 전부 다 터졌어. 지금 실시간 검색어 1, 2부터 10위까지 전부 우리 얘기야. 하성그룹 CEO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재벌가 이혼 공방, 충격적인 중혼, 외도 실태, 아주 난리가 났어. 이씨 집안은 쑥대밭이지. 시어머니는 회사에 쳐들어가서 난동불이다. 경비원들한테 끌려나갔고 이도윤은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숨어 있대. 그때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유나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희미한 남성의 실루엣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사모님,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수아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 번호 추적해서 증거로 저장해둬. 이 나쁜 년.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게 바로 그들이 중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야. 최 변호사님께 추가 증거로 제출하라고 해. 잠시 후 수아가 다시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법원에서 자산 동결 명령이 승인됐대. 미국에 있는 부동산까지 전부 다. 강태준 탐정 말로는 내일 LA 법원에서 바로 집행에 들어갈 거래.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님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경찰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도윤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이건 이혼 소송 접수증. 2주 뒤에 첫 재판이 열린다. 그 사람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주 가관이지.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해지니까 네가 다 동의했던 일이라고 우기더구나. 심지어 네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씨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다는 말까지 했어. 이런 파렴치한. 하지만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녹음은 하셨죠? 당연하지. 경찰과 변호사 앞에서 한 말이야. 전부 기록해뒀지. 미국 쪽은요? 강태준 탐정이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자산 동결을 집행했어.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도윤이 박유나랑 영상 통화 중이었다는 거야. 저택이 압류되는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본 셈이지.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박유나의 비명, 이도윤의 분노, 그리고 손자가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시어머니의 표정까지. 변호사님, 저 절대 합의 안 해요. 제가 원하는 건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이도윤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며칠 뒤 이도윤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다 오해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이 고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어. 하서연,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지금 병원으로 갈게. 넌 날 만나야만 해. 저는 즉시 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아야, 이도윤이 병원으로 온대. 막아줘. 난 지금 그 사람 볼 수 없어. 걱정 마. 당장 병원 보안팀에 연락할게. 아, 맞다. 윤지혁 기자가 LP 캐피탈 관련해서 엄청난 자료를 또 보내왔어. 네 메일로 보낼게. 메일을 열어보니 LP 캐피탈이 돈 세탁뿐만 아니라 밀수와 탈세에도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도윤이 하성그룹 명의로 같은 장비를 열어 은행의 중복담보로 잡혀 수천억 원을 사기 대출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자마자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도윤이 핏발선 눈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서연,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고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경찰이 우리 집까지 압수수색했다고. 그로스 반모이 프로스 한 거야.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지.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집에서 나갔잖아. 좋아, 내 집이라고 치자. 하지만 회사는, 하성그룹은 네 아버지의 피와 땀이야. 그걸 네 손으로 무너뜨릴 셈이야. 걱정 마. 하성의 핵심 자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다 옮겨놨으니까. 그 껍데기 회사는 당신 마음대로 해. 이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당신이 상간녀 데리고 원정 출산 떠난 그날부터 박윤아는 그냥 실수였어. 어머니가 하도 손주 타령을 하셔서 나도 모르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도윤, 내가 가장 역겨운 건 네가 바람피운 사실이 아니야. 아들을 못 낳는 게 내 탓인 양. 나를 그저 대를 잇는 도구로만 여겼던 너희 집안의 그 썩어빠진 생각이야. 아니야.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시끄러워. 이미 법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 중혼, 재산은닉, 업무상 횡령, 금융사기. 어느 것 하나만으로도 넌 끝장이야. 이도윤의 표정이 애원에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하서연, 날 너무 얕보지 마. 나도 내 약점을 쥐고 있어.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알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저는 병실의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이도윤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서연, 네가 이긴 것 같지? 천만에. 두고 봐.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의 말이 단순한 협박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죽음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수술 후 열흘째, 저는 법원의 첫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원 앞은 이미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넬의 검은색 정장 차림에 병색을 감추기 위해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연약한,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저는 이도윤과 그의 가족들과 마주쳤습니다. 한 달 만에 본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하서연, 이 배은망덕한 것. 시어머니가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모함해.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그때 이도윤이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따로 얘기하자. 이게 너나 나나 좋은 길이야. 이제 와서 무서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심리는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제출한 증거는 완벽했고 이도윤 측의 변론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그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형사사건을 검찰에 이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순간 이도윤은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10년 세월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박윤아랑도 헤어지고 아이도 안 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한때는 그럴싸했던 하지만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도윤, 우리 결혼식 날 아빠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 그가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모든 걸 빼앗아 버릴 거라고 하셨지. 법정 경위들이 울부짖는 이도윤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법원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햇살이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10년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1년 후 봄날 아침, 저는 제가 설립한 여성자립지원재단의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있어 복수가 아니라 제 자신을 구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잃어버렸던 존엄과 가치를 되찾는 시간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나자 비서가 미국에서 온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준 탐정이 보낸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씨 집안 6식구가 비좁은 원룸에 모여 사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박윤아가 아기를 안고 택시에 오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떠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프랑스 파트너사에서 갑자기 일정을 변경했다는 소식에 저는 충동적으로 파리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파리의 한 낡은 서점에서 저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릴케의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치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제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고준에게 1995년 하성우, 고준, 아버지의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제 대학 선배. 아버지는 우리 둘을 맺어주려 하셨지만 그가 유학을 떠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점 주인의 도움으로 저는 근처 카페에서 그와 재회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구나. 그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과 계속 연락을 해왔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 변호사님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진료 기록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나 당시 병원 검사가 부주임이었던 이도윤의 외삼촌이 검사 오류로 기록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준 선배가 호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보내신 자료들이야. 회사 장부에 문제가 있다면서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해주라고 하셨어. 우리는 밤새 자료를 맞추어 보았고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이도윤은 이미 5년 전부터 회사를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눈치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검진 직전 이도윤과 단둘이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햇살 아래 우리는 함께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선배,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도윤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면 제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래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위한 거지. 그의 대답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하서연입니다.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준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하서연 씨, 지나간 시간의 그늘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지만 제 앞에는 새로운 삶의 길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